자, 방금 소개받은 이호견이고요.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있는데 혹시 그 중학교 때보다 더 전이었겠구나. 그 정치외교학부라는 게 없었어요. 서울대학교에는 정치학과하고 외교학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는 정치학과로 출발을 했다가 그건 이제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시절의 얘기였고 그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아마 중경국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죠. 중경국이라는 그런 위치를, 그 지위를 다지기 위해서 정치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외교, 국제관계라는 것에 전공을 만들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정치와 외교가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한 60년을 갈라서서 있다가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정치와 외교를 다시 합치자. 그런데 이 정치와 외교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정치로 합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정치 외교를 나란히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가 정치와 외교를 분리시켜서 병행해서 이렇게 과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과들이 아마 정치외교학과라는 이제 학과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외교학 전공이라는 그 소속명을 밝히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국제정치보다는 비교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국의 정치를 비교 또는 대조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교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게 트럼프의 이야기를 가져왔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이 세계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양안은 이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는 신대륙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서 달라지는 거겠죠. 구대륙인 유럽이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결국은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조금 다뤄보는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중학생도 와 있어요? 중학생도 있습니까? 한번 손 좀 들어봐줘요. 좀 있군요. 한 5분의 1 정도는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제 나이가 되면 사실은 그 5년이라는 세월이, 3, 4년의 세월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 또래에서는 그 3년이라는 게 장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에 맞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중학생들이 뒤에서 하품하고 있고, 중학교로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로 맞춰보려고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앞에서 하품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딱히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쪽으로 흘러간다. 너무 기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눈을 한번 이렇게 휘둥그라 이렇게 불러주면은 아 이게 너무 테크니컬하구나 너무 기술적이구나 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 사진들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외신 혹시 신문이라든지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진들을 아마 많이 접해봤을 텐데 그 전에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함자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그 지식 수준을 굉장히 모욕하는 질문이겠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함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디 계십니까? 중국에 계시죠. 지금 이제 충칭으로 옮기셨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그 자리에 앉힌 겁니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응? 자, 방법 말고요.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한 겁니까? 그죠? 우리 국민이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여러분들은 아직 자격이 없어요. 유감스럽게 또.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한테도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나이 제한이 있죠. 그죠? 자, 그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요. 이제 트럼프로 가봅시다. 여러분, 트럼프라는 이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든 뉴스를 통해서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거. 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는 학생.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신문을 통해서 외신을 접하는 것이지, 물론 영어 공부를 위해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CNN도 들어가 보고, 뭐, 뉴욕타임즈도 한번 훔쳐보고, 뭐, 그러겠죠. 그죠? 하지만 매일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누가 선출하는 겁니까? 미국 시민들이, 미국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거기도 나이 제한이 있을 테니까요. 유권, 그러니까 피선거권의 자격이 있는 부여된 사람만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걸리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요. 나이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대통령을 선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전공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함자 정도는 알아요. 어디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면 어디 계신지는 알지만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이유도 없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선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자로서 권한이 없어요. 우리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도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어디에 계신지는 또 가끔은 신경을 써야 되고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회견 내용을 발표를 했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여러분이 대학교만 가더라도 신경이 쓰여요. 좋든 싫든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선출을 한 대통령이라면 그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가 나와 직관되는 문제니까 나와 내 고장과 내 부모와 그죠? 앞으로의 내 장래와 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권한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쪽 대통령은 내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저 발언을 왜 하시지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미국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을 다녀오셨고 아직 중국에 계시는데 중국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불만을 외교부를 통해서 재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석이요.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장래가 걸린 문제라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미국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지금 한중 수교가 25주년이라 그러잖아요. 25년 전엔 어땠을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25년 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우리 기자가 가서 의도 맞고 왔을까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아닐 거예요, 아마. 상황이 역전됐어요. 25년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그전에는 미국과 중국을 같은 위치에 놓고 G2라는 얘기를 하죠. 그레이 파워, G2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25년 만에 사실은 25년 동안이나 걸린 건 아니지만은 G4가 아니고 더 이상은 G2로 압축이 돼요. 일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제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학과 학생들이요. 지금은 이제 전공 필수라는 과목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 해제가 됐는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전공 필수라고 이렇게 묶여 있는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과목이 한국 외교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을 이제 이수를 하려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한자를 배웠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아마 한자를 정기적으로 배웠을 거고 일부는 이게 교육 정책에 따라서 약간의 그 변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한자 갖고는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문헌들을 서류들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한자를 다시 배우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읽어야 되는 강독의 도서량도 많은 데다가 한자 공부까지 하는 그런 시간 투자가 늘어나니까 학생들이 아마 지금도 저 웹서치를 하면 검색을 하면 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요. 그 시구를 갖다가 풍자를 해서 리딩 해는 밤. 리딩이 하도 많으니까 강독을 해야 될 책의 양이 많으니까 리딩 해는 밤 뭐 이런 제목을 달고 그 식구대로 리딩 하나에 자기 청춘이 흘러가고 리딩 하나에 슬픔이 뭐 떠내려가고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 하면서 애달퍼 우는 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금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것도 많이 지워졌던데 학생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들마다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 관계는 복잡하다는데 어찌하여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제 관계는 이렇게도 단순하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숙제를 잘못하는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관계는 잘 모르겠고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즉 이론들을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이론을 한 손에 꿰고 다른 한 손에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뉴스요. 영상이든지 또는 활자 매체를 통해서 뉴스들이 전달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뉴스들을 갖다가 내용을 분석을 검토를 좀 해보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어찌하여서 국제관계는 이렇게 복잡하냐 뭐 이런 그 탄식을 섞은 그 검색 글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졸업생들이 나올 텐데 학사학위에서는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도 논문을 쓰게 만듭니다. 국제정치 연습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위 논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필수에 해당하는 핵심 교양이니 이렇게 그 항목별로 어느 학점까지를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은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전적으로 강의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졸업한 다음에 자기 진로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고민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를 또 검색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지만은 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가장 왼편에 있는 인물이요. 인물은 뭐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가장 왼쪽에 누가 있어요? 시진핑, 그죠? 중국. 자, 가장 그 바로 밑에 있는 저 사진은 뭘까요? 그러면 정상 부부가 앉아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저 어디였을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봐요. 중국이지. 당연히 중국 주석을 만났으니까 중국에 있는 뭐겠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수도겠죠. 북경이겠죠. 베이징. 기억나요? 혹시 한 달 전에 분명히 외신에서 많이 떠들어댔을 텐데 자금성이요. 옛날 청나라 황제가 살았던 바로 그 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성 내에서 미국의 대통령, 지금 현재 제국이라고 상징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부부를 초청을 해서 자금성 안에서 현재 중국 지도자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서로 지금 위압 안 당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저 엄청난 장소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구죠? 아베, 우리 옆나라죠? 그죠? 아베 수상.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뭐라고 있나요? 그죠? 저 나라도 심각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유독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엔터테인먼트예요. 그죠? 스포츠라는 것도 또한 외교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이기는 하지만은
스포츠라는 운동이라는 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두 나라의 정상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맨파워, 그죠? 서로 악수도 아닙니다. 맨파워로 지금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어요. 오른쪽 사진, 같은 악수 사진인데 가장 오른쪽의 사진을 보세요. 서양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 우리처럼 두 손 잡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정말 친하던가 아니면 정말로 껄끄럽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껄끄럽기 때문에 친한 척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세 명의 동북아시아 정상들하고 악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느낌이 달라요. 각 나라에서 그 언론들이 아주 앞다퉈서 경쟁하면서 퍼날른 사진의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는요, 거리가 가장 멀어요, 지금 현재. 그죠? 혈맹인데 거리가 지금 가장 먼 상태로 멀찌감치 서 있어요. 굉장히 포멀합니다. 90도 정도의 팔을 굳히고 있어요.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진만 보더라도 온도 차이가 느껴져요. 자세가 느껴져요. 자,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장소는 평택이었어요. 뭐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군인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만 그러면 미군이 있나요? 아닙니다. 중국은 없죠, 당연히. 일본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런 사진을 유포하지 않아요. 방문도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첫 번째 방문 장소가 물론 의도적으로 방문 일정을 약간 변경을 하긴 했지만은 군인 사이에 앉아 있어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의 사진이 사실은 사이가 멀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위중한 사안을 우리가 다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군인들 사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제 관계라는 게 이 자세 하나, 손짓 하나 또는 표정 하나, 어디에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만큼 오묘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외교관을 꿈꾼다면 이 오묘하고 복잡한 세계로 저는 초대하겠습니다. 그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학과 출신들의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자, 어디다 대고 써야 되던데. 자, 미국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심리학자들은 도움을 안 줘요. 왜냐하면 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임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게 일종의 신사협약인 것 같아요. 어떠한 심리학자든 간에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특히 신사협약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이에요, 대부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성이라든지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은 많이 하는데, 전문가로서의 심리학자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권도 없는데, 피선거권도 없는데, 하지만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또는 눈짓 하나로 해가지고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배경이라든지 또는 어떤 암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미국 정치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아니고 왜 남의 나라 정치를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평생을 보내느냐 하면, 그 나라의 현직자들이 그 특정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근거로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를 한번 그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추측을 다 동원해서 한번 꾸려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이고 대의 민주주의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수업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뭐 각종 그 스펙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자격증을 위한 시험 준비도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나는 권하고 싶은 것이 일단 학교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 교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환 과정을 가면 좀 부담은 있어요. 거기서 학점을 따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은 교환 과정이라는 그런 길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환 과정의 앞이라든지 또는 뒤에 교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여행을 꼭 해봐라. 여학생들은 혼자 다니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참 험난해지고 있거든요. 남학생들도 혼자 다니는 거 별로 권하지 않아요. 둘이 다녀야 되더라. 둘, 셋 정도는 다니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대통령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첩경 중에 하나는요. 그 나라의 선거예요. 스위스 같은 나라, 여러분들이 혹시 그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가서 혹시라도 운이 좋다면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볼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 소를 몰아넣는 그 목장에 해당하는 거 있죠. 소시장이죠. 우시장에 소 대신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제 안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올라가는 상정되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표시를 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손을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가장 위에 우시장도 이제 소가 난동 피는 경우가 있으니까 감시하는 사람 탑이 있거든요. 그 탑 위에서 시장이 쳐다보면서 시장의 이제 측근이겠죠. 이제 수를 대충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만약 이게 거의 반반이다 싶으면 자, 그럼 반대하는 사람 순서대로 나가세요 라는 굉장히 진기한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우리만 해도 그 정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다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잖아요. 대의민주주의에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는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투표를 던지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는지는 내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당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약을 내건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속해 있던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채택이 되었던 공화당의 이 공약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수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사회적으로 사회 가치관에 있어서도 보수적이에요. 그죠? 소수 민족 또는 소수 인권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 않아요. 국가의 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시장을 제대로 살려줘야만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돼야만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야지만 생산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경제관을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외 쪽으로 가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내걸었던 공약들을 한번 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죠. 지금 외신에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저 말 아니에요? 북한의 지도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좀 더 센 말을 했죠. 공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은 선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쵸? 북한이에요. 우리도 아니고 북한이에요. 저 남한에는 그래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라도 있는데 외교관 가족들을 포함을 해서 북한에는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선거권이 없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사드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똑같이 이제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문제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국 측에서는 추가로 설치하겠다 그런 거죠.
자, 중국을 상대로 뭐라 그랬어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사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 요건을 갖다가 변동시킬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불가능해요. 현재 그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경한 발언을 해요. 러시아에 대해서요. 사실 지금 현재 가장 큰 트럼프의 고민은 러시아 게이트일 거예요.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당선이 됐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유럽하고 손을 잡고 외교적으로 압력을 권유하도록 하겠다. 누구를 상대로? 중동이요. 중동이요. 지금 유럽이 가장 앓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죠? 테러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누가 테러를 범할까요? 누가 테러를 범할까요? 자, 중동, 그죠? IS, 뭐 이런 단체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회교도, 좀 무슬림이라는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질적인 집단이 유럽 밖에 있으면은 왜 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찌르면 되는 거잖아요. 유럽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유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유럽 안에 거주하는 유럽의 구성인으로서 무슬림인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나하고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하고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벨기에 가면은 아마도 벨기에를 들리게 된다면 브뤼셀 정도만 갈 거예요. 벨기에는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베네룩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룩셈부르크까지 갈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네덜란드를 들어가서 암스테르담 잠시 보고 기차를 타고 얼른 건너가가지고 브뤼셀을 잠깐 보고 그리고 아하 파리 하고 이제 갈 겁니다. 파리에서는 며칠을 보내고 아마 비슷한 그 패턴으로 여행을 하게 될 텐데요. 브뤼셀에 가면은 어느 사람이 제일 많으냐면요. 벨기에 사람이 없어요. 브뤼셀에 가장 많은 사람은 벨기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벨기에에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무슬림들이 가장 많아요. 벨기에는 최소한 2개 또는 3개의 언어를 씁니다. 벨기에 쓰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벨기에 와플? 거기까지는 알죠? 벨기에 초콜릿, 벨기에 맥주. 맥주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벨기에 언어 뭐예요? 하나는 네덜란드어예요. 바로 네덜란드하고 합병을 한 상태였거든요. 다른 하나는요. 플란더스의 개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플란더스의 개가 만화로 접해봤겠죠? 저 일본 만화로 접해봤겠죠? 플란더스의 개에 나오는 카트로시는 이 네덜란드 계통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딸내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응? 크게 얘기해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딸은 프랑스 계통이에요. 왈롱 지방이에요. 자, 100년 전만 하더라도 네덜란드 계통보다는 이 왈롱 계통, 프랑스어 계통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물레방아를 소유하고 있었거든, 그 딸이요. 그래서 그 딸의 아버지가 가난뱅이 출신인 이 파트로슈가 개 이름이었지 아마? 소년의 이름이 아니고. 그 네덜란드 계통의 소년하고 못 만나도록 계속 회방을 놓는 그런 내용이 이제 플란더스의 개예요. 비극으로 끝나기는 하지만은. 자, 불어하고 네덜란드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독일어를,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2번에 걸쳐서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세계 대전 그러잖아요.
이 대전을 치렀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섞여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 세 가지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나라 안에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그 세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기독교 문화예요. 그죠? 매 주마다 교회를 가지는 않지만 기독교 문화라는 어떤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은 달라. 회교도라는 거는 일단은 기독교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제가 학생들한테 여기 올 때마다 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정치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정치와 종교의 공통점이 있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정치와 종교,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요? 일단 정치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당의 이름이 조금 자주 바뀌어서 탈이긴 한데 우리나라에도 다른 당의 이름을 국민의당이니 민주당이니 뭐 한국당이니 바른정당이니 이름이 변하긴 하지만은 정당 라떼리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진보 보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충돌을 해요. 그러면 의견이 충돌할 때 정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얘기해줘요. 안 그래도 지금 방이 막 더워가지고 나는 후끈해지는데 정치판에서는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싸워요? 대화. 둘 다 맞아요. 싸우기도 합니다. 가끔은 좀 혼탁한 양상도 보여요. 문짝을 뜯는다든지. 그죠? 하지만 주로 정치에서 하는 일은 의견의 폭이요.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매번 무슨 조정위원회, 협의위원회, 절충위원회, 위원회들을 정말 좋아해요. 정치인들은. 어쨌든 판을 깔아요. 대화의 판을 깔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절충점을 찾는 거죠. 그죠? 타협할 수 있는. 내가 100을 요구하고 상대도 100을 요구하는데 이 식으로 가다가는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20 양보할 테니까 너도 20 양보해봐. 조금 더 쓰는 김에 써보지. 30 양보할게. 너도 30 양보해. 라고 하면서 이제 꼭 반드시 50대 50이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는 나는 70까지 내줄 수도 있는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사안에 따라서는. 그래서 절충을 해요. 정치는 절충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정치의 미여, 정치의 아름다움은 바로 절충하는 데 있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원칙에서 물러나야 돼요. 원칙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원칙에서 살짝 물러나서 실질적으로 그죠?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는요? 종교는요? 자, 여기 기독교, 불교. 자, 기독교와 불교가 사이좋게 조화롭게 살 수는 있어요. 너는 네 종교 믿고 나는 내 종교 믿고 그죠? 하지만 모든 종교들이 공통점들이 보면은 전파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거, 종교관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해서 내 친구한테 들려주고 싶노라라는 욕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종교는 대부분 내세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고 이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면 내세의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이 사이좋게 너는 네 절에 가고 나는 내 교회에 가고 하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둘 다 이 신앙심이 들끓어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네 종교보다는 내 종교가 난 것 같아. 그죠? 다름이 차이가 우위로 바뀌어요. 그 순간.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국가도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싸우는 척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절충점을 찾아요.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는 자, 종교에서 타협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변절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에서는 개종을 하지 않으면 타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장 매국노라고 취급하는 우리 이제 국가 단위로 봤을 때 매국노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종교에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정치에서는 타협이 미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그 과정은 사실은 참 더러워요. 왜냐하면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오고 가고 그리고는 이 겉에서 하는 말과 속에 품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참 더러워요. 추하고. 하지만 그 더럽고 추한 결과물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조금씩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약에서는 아니에요. 공약을 내세울 때는 네 편, 내 편을 갈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거 용지를 놓고 자 60%는 트럼프를 찍고 내 한 표를 가지고 말이에요. 60% 정도는 트럼프, 40% 정도는 클린턴 할 수가 없어요. 내 소중한 한 표는 한 사람 또는 한 정당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판에서는 정치가 꼭 종교 같아요. 이더오화가 되는 양상을 많이 띄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약이요. 약속 공짜죠? 그죠? 공공 공짜 아니에요. 클 공짜인데, 아니 클 공짜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되면 빌공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 맘이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소위 말하면 배째, 그죠? 이 배째하는 정치가들은 뭐 재선의 뜻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 트럼프처럼요. 맹공을 해요. 내가 이 혼전 서약처럼 결혼 전에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극진히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그냥 빈 공짜로 남겨놓지 않고 맹공짜로 고쳐가지고 그래서 오 어디 가지도 말고 집안에 꼼짝 말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지금 현재 행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선거인단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그 대선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 1년 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3년 후에 다시 접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거를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미국은 승자 독식제예요. 2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 과반수 플러스 한 표만 더 얻으면 일반 표를 얻으면 그 주에 배정이 돼 있던 선거인 표를 모두 가져갈 수가 있어요. 플로리다 47.8대 49 몇 점 차이예요? 0.2%예요. 플로리다가 사실은 공화당 쪽으로 기운 지 꽤 됐어요. 그런데 그 주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승세를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단지 0.2%만큼 적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선승,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주 29표를 몽땅 잃었어요. 아이오와 조금 차이가 나죠.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미시간, 미국의 그 주들 중에서 특히 주립대학이 큰 주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면
아마도 굉장히 진보적이 될 겁니다.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보수는 지킬 게 많아요. 재산이든 가치관이든 아니면 규범이든 관습이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득층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파릇파릇한 세대예요. 부모의 어떤 재산이나 학력이나 기타 여건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독립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혁신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모든 게 다 세상이 옳지 않게 보여요. 뭔가 내가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이게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보이거든요. 대학이 모여있는 주일수록 진보적이에요. 그런데 그 진보의 상징이었던 미시간이 0.2% 차이로 트럼프한테 넘어갔어요. 저는 이거 충격이었어요. 미시간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미시간주에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살아요.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미시간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 주가 한둘이 아니에요. 최소한 6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선거제도는 글러먹었다. 도대체가 기득권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웬걸 그 제도 때문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제도를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안 바꿔요. 미국 사람들이. 무척 당황했겠죠. 플로리다 사람들이라든지 아이오와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당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물론 몇 사람은 그랬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이제 선거인단 제도 300년이나 늙은 제도를 바꿉시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트럼프가 비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끌어내릴 수 있는 또 다른 후보가 이 선거 제도를 통해서 또 나올 거다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는 글쎄 뭐 치근하게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도를 고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한테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자, 이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호감. 자, 비호감의 숫자를 한번 봅시다. 호감으로 보자면 클린턴이 조금 높아요. 그죠? 빨간색은 대체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가리키고 파란색은 민주당 후보니까. 자, 비호감으로 보자면 웬걸 현 대통령이 더 높아요. 비호감이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클린턴이 졌어요. 왜? 자,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이 강의를 하면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재미없어서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시간 탓도 있고 너무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잔단 말이에요. 졸린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또는 스님의 법전을 듣다 보면 졸려요. 그 말씀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무 옳고 자서 귀에 들어와서 그냥 통과를 하기 때문에 졸리는 거거든요. 이분이요. 가진 많은 경력을 가지고 아주 훌륭해요. 네, 좀 약간 바람기 난 남편도 용서를 해주면서 아주 훌륭한 이 지도자감인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올고자 너무 훈계조야. 그러다 보니까 자 SNS 여러분들 아마 까똑도 하고 여러 형태로 채팅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 실어 나르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올곧은 성경에나 나오는 구절 가끔 성경반 친구들끼리는 퍼날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구절은 안 퍼날라요. 대체적으로. 물론 교훈에 해당하는 거는 퍼날르죠. 덕담이라든지. 하지만 정치에 관한 이야기에서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를 퍼날르지는 않아요. 이분의 발언은 하는 말마다 다 옳았어요. 하지만 퍼날릴 수 있는 거리는 없었어요. 이 비호감의 이 제왕께서는 하는 얘기마다 어쩌면 그렇게 충격적인지 퍼날르지 않고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트위터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또 다른 어떤 정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페이크 뉴스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페이크 뉴스를 여러분들이 분별해내기가 힘든 세상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판별해내지 말라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체를 보고서 느낌으로 정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쨌든 비호감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퍼날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욕을 하기는 하는데 욕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욕을 퍼부으면서 트럼프만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이게 또한 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 세상인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싫은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끔찍하다는데 퍼날러가 가면서까지 왜 유권자들이 분노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기득권이요.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기득권에 대해서 식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엉뚱해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라는 이 인물이 무언가 혁신을 가져올 것 같은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뒤에는 그 미국의 여전히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백인 계층의 어떤 불안함도 있기 작동을 하긴 했었습니다.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로가 어디예요? SNS예요. 이게 참 유감스럽게도 이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그 SNS라는 그 방식이 또한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 그 이중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1년 됐어요. 저 양반이 지금 1년도 안 됐구나. 근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 중에 엄청나게 많이 갈아치웠어요. 아마도 앞으로도 갈아치울 거예요. 본인의 뜻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건에 연루됨으로 해가지고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굵직굵직한 대변인이라든지 비서실장 오른팔이란 말이에요. 안전수석, 미국은 지금 제국에 해당하는데, 근데 security,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수석이 경질되고 교체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FBI, 그죠? 첩보활동 아니에요. 그런데 교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그 연루된 사건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각은 국가를 위한 내각보다는, 이게 지금 닭장 아니에요. 닭장 안에 지금 안에 갇혀 있는 게 국민이란 말이에요. 이 국민들을 누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늑대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들이 닭장을 지킨다는 얘기는 닭을 먹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소적인 겁니다. 내각이라는 것은 우리 청문회 여러분들 영상 매체에서 접해봤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민망할 정도로 그 구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어떤 논문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아들의 병력 문제라든지 창피한 이야기들을 막 쑤셔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왜? 왜? 왜 검증을 하는 겁니까? 장관들을. 그 사람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사생활권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집안 내력까지 까가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한테는 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몇 명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검증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참아내요. 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요? 자, 일개 국민들은 개인의 사익만 추구해도 대부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공직자는 늑대가 돼서는 안 돼요. 공직자는 개인의 사익을 떨궈내고 이 닭장 안에 갇혀 있는 이 국민들의,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나와 국적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이 뽑은 지도자가 나를 선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닭장 안에 있는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나는 일해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의 사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를
점쳐볼 수 있는 게 검증 단계인 거거든요. 그런데 통과를 잘 못해요. 문제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질을 묻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의 뒷모습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지금 백악관이 어떤 상태예요? 그죠? 무너져 가고 있어요. 흐트러져,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 뭐 재임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측이 강하긴 한데 어쨌든 4년을 채운다고 해요. 탄핵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4년을 채우고 트럼프는 어떤 형태로든 윤택해져서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떠난 후에 트럼프는 개인이지만 대통령직이라는 거는 오피스예요. 관직이란 말이에요.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전 국민이 관여해서 뽑는 선출직인 한 개인으로 인해서 선출직 가장 우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직이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100일, 1년 된 거죠. 당선되고 취임한 후 1년 후에 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가장 점수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신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양극화돼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요. 자 보세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역대 대통령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높아. 60%가 별론 것 같아요.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근데 그 전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수치가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높아요. 클린턴 높아요. 40%는 상당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클린턴, 물론 아칸사의 주지사이긴 했지만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별로 없었어요. 오바마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지만 그거는 임기를 다 마친 후의 일인 거고 당선된 직후에 있어서는 오바마 후 했거든요. 오바마라는 이름 자체가 그다지 잉글리시한 이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무슨 무슬림이니 뭐 이런 낭설까지 돌지 않았었습니까? 오바마가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페셔널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국민들의 불안감들이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바마나 클린턴에 비해서 사실은 트럼프는 TV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으로서는 훨씬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나 더 잘못 뽑은 것 같아. 내가 뽑은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실책을 하면 참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런 미국 사람이 10 중에 6명이라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대통령의 자질을 묻고 있고 이러다가 이거 대통령제 무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뒤에 제가 유럽 얘기를 잔뜩 갖다 붙여놨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월드. 자, 유럽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지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실 안에 세계 지도 붙어 있죠? 수업에 따라서. 자, 제가 지도를 2개 붙여놨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른 지도를 붙여놨어요. 한국말하고 영어가 있는 차이 말고도요. 자, 이 지도의 특징은 뭘까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평양에 있어요. 그죠? 지도의 정가운데는 아니지만 대체로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에 태평양이 있고 태평양을 끼고 둥그렇게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고 그죠? 환태평양. 태평양 시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실에는 아마도 10 중에 9은 이 지도가 걸려 있을 겁니다. 태평양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 대한. 자, 제가 살던 시대요.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였을 때는
이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물론 영어로 걸려 있지는 않고 한국말로 써 있긴 했었지만은 자, 지도의 중간쯤, 정중간은 아니더라도 중간쯤엔 뭐가 있어요? 대서양이 있어요. 대서양의 왼쪽과 오른쪽을 가운데 두고 아메리카 신대륙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구대륙인 유럽이 있어요. 사실은 유럽이 실제 사이즈는 아프리카의 4분의 1밖에 안 돼. 이게 실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도 솔직한 지도인 거고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 교실에 걸려있던 지도는 유럽이 훨씬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더 작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지도가 대체적으로 걸려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또 다른 차이점이요.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일 끝에 있어요. 혹시 극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죠? Far East. 왜 극동이에요? 여기 지도 보면 극동이잖아. Far East. 그래서 극동이 된 겁니다. 이 지도에 따라서 우리는 극동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지도에 의한다면 우리는 허브가 돼요. 그렇죠? 이게 정치지리예요. 지리라는 거는 물리적인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far east가 될 수도 있고 허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사실은 허브의 세대예요. 그런데 허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끔 이렇게 깨우쳐주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죠?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멀리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허브로 나아가고 싶은데 아직도 여전히 준비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또한 과제를 던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30년 전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안한 말이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뿌리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발돋움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는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희망적인 거는요. 우리 때에 있어서는 그 발돋움을 하려면 종아리가 아파서 사실은 발돋움을 해보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에서는 뭐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개별적 일화라고 하지만은 그 발돋움을 통해서 도약한 일화들이 많아요. 일화가 쌓이면 그게 또한 중요한 규범이 되는 거거든요. 관습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이 인지라는 것은요. 반복돼서 쌓이다 보면 그게 평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허브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다지 많이 오랫동안 쓰인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는 이 허브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트럼프 시대의 세계의 진단을 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엊그제 또 그런 사건도 일어나니까 참 분위기는 착잡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자기의 그 진짜 가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위기를 극복해 나는 그 순간에 발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작은 위기, 중간 위기, 큰 위기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오고 있는데 그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국제관계가 복잡해요. 복잡한 국제관계를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는 저렇게 뉴스 매체, 영상 매체든 활자 매체든 외신들을 자주 접해볼 필요가 있는, 친숙해져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의 나라 이야기도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반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반갑겠고 사실은 한 명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질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25분까지는 시간이 있던 걸로 아는데
대개는 보면 집에 갈 생각에 질문들을 안 하긴 하던데 그래도 개인적이라는 것도 좋으니까요. 그 마이크가 있다고 해요. 손을 들고 소속하고 이름을 좀 알려줄래요?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을 좀 해줘요. 네, 뒤에서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외교학과나 국제학과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는데요. 혹시 국제관계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미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그 뉴스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 외신이 좀 한정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접해보는 외신의 그 분량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데 영어를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물론 아마도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외신을 이렇게 들적거리고 있으면 엄마의 그 따가운 시선이 이 뒤통수에 박히긴 할 텐데 저는 국제관계를 공부합니다라고 빵빵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좀 친숙하게 접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권하지는 않겠는데 제가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양 강좌 중에 하나가 영화하고 이 국제 정치하고 접속을 해서 영화 속 세계 정치라는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한 지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화라는 매체가 좋아서 영화를 봤던 것이고 영화 플러스 만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영화라는 것이 정치 영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리스본행 나이트 트레인을 뭐라 그러지 야간 열차 이런 그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 속에서도 사실은 세계 정치의 2차 대전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개인적인 비극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체제의 문제 또는 대학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옮겨지거든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마련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만약 국제관계라는 것 갖다가 조금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신문이라는 걸 아마 신문을 보면 어머니가 그다지 큰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설을 봐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보다는 활자 매체를 통해서 한번 신문, 특히 그 사설 칸을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대학을 온 다음에 또는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많게 되면은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영화라든지 유튜브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약간 틀어서 우회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친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친숙해지는 다른 방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이야기는 약간은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될 텐데 국제 정치라는 게요. 특히 정치 말고요. 정치도 사실은 그런 속성이 강한데 국제 정치는 굉장히 남성 지향적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전쟁, 전쟁의 반대가 평화라는 굉장히 양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풀어가다 보면 국제 정치를 풀어가는 어떤 그 해결 방식이 그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남성 취향적인 방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용어 자체도 굉장히 강한 용어 또는 그 편향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국제 정치는 제왕의 학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제왕이라는 거는 선덕여왕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남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안보라는 것조차도 인간 안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총구만 들이댄다고 전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와중에서 우리 이제 그 전쟁의 지금 성노예 문제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인권 유린이라는 게 전장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 정치의 기존적인 시각으로는 이거를 문제 해결에 접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대안적인 방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제 정치가 반드시 남성적인 학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권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좋아요. 네, 여기 앞에 여학생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트레일러 운전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동대전고 1학년 손채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새는 굉장히 정보화도 많이 되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정치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라 간의 국경이 희미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럼에도 현대에 사람들이 국가를 나누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국가를 굳이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모자라가지고 제가 그 다 통째로 넘어갔는데 유럽 연합이요. 그러니까 그 제 나이가 되면요, 내 나이, 여러분 나이 또래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귀에 듣긴 하겠지만은 제가 대학생 때는 유럽을 여행 갈 때는 각 국가마다 화폐가 달랐어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허가를 각 국가마다 다 얻었어야 돼요. 그게 사칭이거든요. 비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칭을 면제해 주잖아요. 물론 에스타는 신청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자, 그런 정도로 지금 진일보 돼 있어요. 사칭이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게 근대 개념이에요. 국경 개념 자체가 근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사칭이란 제도가 도입됐던 것도 20세기 초반이에요. 100년도 조금 넘었겠네요. 100년도 안 된 제도예요. 사칭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통제하기 위해서, 그죠? 국경 통제의 목적으로 사칭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없었던 제도였는데 인위적으로 만들고 났고,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사칭이 원인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경 통제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서 생겼던 사건이 세계대전이잖아요. 물론 자원투쟁이긴 했지만요, 왕조투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위적으로 경계를 만들고 생겨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세계대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겪고 난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했던 다짐이 뭐예요? 국경을 없애자. 국경을 없애자였어요. 간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서서히 없애는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처음에는 경제적인 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관세, 그렇죠? 경계를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를 모두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로 했다가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도 그러면 우리는 단일화를 시켜보자 해서 화폐요. 얼마나 편한지요. 네덜란드 돈 따로, 스웨덴 돈 따로, 노르웨이 돈 따로, 프랑스 돈 따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도대체가 동전이 한 보따리로 나오는데, 그런데 유로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났어요. 재정이라는 것은 주권이에요. EU를 얼마만큼, 돈을 얼마나 조이고, 그죠? 국가의 재정을 얼마만큼 줄이고 늘리고는 국가의 내부 사정인 거예요. 내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8개의 국가가 그 나라 안에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부자 나라도 있고 중간 나라도 있고 아주 비난한 나라도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허리를 졸라매야만 하는 나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윤을 보려고 인위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국경 통제를 없애놨더니 이제는 주머니가 비는 사건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국경 통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국경 통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서로 간에 충돌을 줄이고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충돌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없애고 나니까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시 국경 통제를 도입을 하자는 쪽으로. 근데 역사는 이렇게 그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국경 통제를 없애서 정말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비용이 너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서 합의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다시 일부분만이라도 국경 통제를 도입을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네덜란드에 가면은 사실 여행 가기는 굉장히 편해요. 영어가 통해요. 웬만한 그냥 슈퍼마켓에서 그냥 그 직원들도 영어를 아주 기본적인 영어는 잘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요즘 여행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냐하면 이 아시안 계통 중에서도 영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은 내가 너한테 영어로 해줄까 네덜란드어로 해줄까라고 질문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덜란드 사람이냐 아니면 외국 사람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은 사실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자기는 직원이기 때문에 계산만 해줘서 넘겨주면 끝인데 나한테 대고 영어로 해줄까 네덜란드어를 해줄까라고 묻는 거는 너 여기 사람이야 아니야를 나누고 있는 경계를 또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헤이그에 아마 네덜란드에 가시면 암스테르담에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아마도 헤이그를 가실 거예요. 그죠? 네덜란드에서는 헤이그가 없어요. 네덜란드식으로 덴 하그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헤이그에 가면은 낮에 왔다 갔다 하는,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실질적인 행정 수도는 우리처럼 세종시가 헤이그예요. 거기에 산부처가 다 있기 때문에.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백인 계통의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관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6시만 되면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져요. 관료들은 되게 집으로 갔거나 술집에 갔기 때문에. 따라서 청소하는 무슬림 계통들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낮에는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일부는 사실은 영주권을 얻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니야를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가리켜서 흔히 단일 민족이라 그러죠. 어떻게 판별을 해요? 일단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죠? 하얀지 까만지 뭐 이런 외모를 보죠. 뭐 키가 작고 크고는 뭐 상관없고요. 두 번째, 우리 말을 하는지, 경기를 보고 있었나? 우리 말을 하는지를 판가름하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우리 말을 하기는 하되 뭔가 어눌하다 그러면 아하!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기는 한데 우리 계통이긴 한데 무슨 어디서 왔느니 어느 계통이니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게 뭘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게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났고요. 네덜란드 사람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하나의 속성을 찾아내라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찾아낼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라 우리 눈에는 다 백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고, 혈통으로라든지 어떤 출신으로 봤을 때도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특히 네덜란드의 극우파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덜란드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 네덜란드인이라면 절대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금기시 되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전통이 관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관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받아들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거. 동성애 받아들이고 또한 결혼 제도에 있어서 그 전통적인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산다는 동성애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성에 관해서뿐만 아니고 사회 가치관에 있어서도 가장 사회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면 무슬림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보적인 무슬림이라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자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느니 다른 종교를 믿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 중에 하나가 개방이었단 말이에요. 개방성.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네덜란드 사람 아님 아웃! 이라고 분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위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게 정치와 결부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종교화가 일어나요. 정치의 아름다움은 절충, 타협을 찾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록 네덜란드 계통이 아니더라도 라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네덜란드 계통이 아니야? 그러면 일단 제외, 일단 배제. 그러니까 네덜란드 영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제. 너희들이 무슨 사회복지 수혜를 받아? 라고 이제 자질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덜란드만 그럴까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게 뭐 우리 쪽으로 와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 남자 아이들 군대 못 갔어요.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남학생들 병역의 의무를 이제 어느 형태로든 충족을 시켜야 될 텐데 수행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배제를 시켰어요. 왜? 일단 배제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배제를 시켰다가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는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뭐 4대 의문이 뭐 4대 뭐니 이렇게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의문만은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그 나라의 합법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는 게 자랑스럽게도 군대에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욕하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군대 얘기해서 이제 반기 제기하려나?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강정모 학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외교라는 게 손짓 하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외교라는 것 자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 자체가 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정작 외교관이나 외교부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 하나로 뽑은 게 SNS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막말을 하거나 조금 되게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당선된 이유로 뽑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자극적인 말 그리고 또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말을 통해서 했을 때 그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을 했다면 그 정치 그러니까 진정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점점 퇴색해지고 자꾸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걸로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가 더 빨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그 권한이라는 거는 그 출처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의 출처를 선거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는 하나의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의 자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당선이 돼야지만 헌법이 명시한 모든 권한을 갖다가 행사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제라는 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제는 사실은 말이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제가 아니고 권한 분산 제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입법부가 없느냐 하면 입법부도 따로 뽑아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제의 반대 개념에 해당할 수 있는 통치 체제는 뭘까요? 수상 아니에요? 의원 내각제잖아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 내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또는 다수 연립을 차지하는 세력들이 행정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내에서 행정부가 나오잖아요.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 경우와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따로 뽑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 입법부의 구성원도 국민들이 따로 뽑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두 갈래로 열린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하고 국회에 대한 목소리하고 달리 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보수적인 사람을 뽑을 수가 있고 내가 속해 있는 내 동네의 이권에 관해서는 대변인을 진보적인 사람을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유권자, 개인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뭐를 바랄까? 대통령은 내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보수적인 사람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은 진보적인 사람을 뽑아놨다면 그러면 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익은 뭔가 재분배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내가 뭐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류층이 아니다. 또는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상위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충당하는 응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를 만약 뽑았다면 그게 사실은 같이 가는 경향이 많은데 만약 이런 상태가 일어났다면 대통령만큼은 우리나라의 어떤 안정적인 체제를 가져오고 나는 지금 현재 상류층은 아니지만 내 후손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상류층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체제의 어떤 공고화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즉 혁신보다는 지금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상적인 버전이에요. 현실에서는 이게 서로 충돌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일단은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SNS를 포함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거권을 행사를 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잘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쇼핑몰에 가면은 일요일 같은 때 이 커피 그러니까 큰 커피통을 하나 갖다 놓고 종이컵하고 도넛을 막 산같이 쌓아놓고 의원이 와 있어요. 하원 의원이 와서 자, 내 이름은 누군데 당신 딸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악수를 권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잡힌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러나면서 제가 나는 외국 학생이다, 유학생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 유권자들 상대로 해서 시간 쓰시라 그랬더니 손을 안 놓더라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혹시 네가 영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세 아니에요? 좀 아쉬웠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로 채널이 열리지는 않았지만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자기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선거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와 선거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드릴 수 있는 답변이고 첫 번째 사실 그 질문 많이 받아요. 외교관도 관료예요. 정치인은 뭐예요, 그러면? 정치인은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와 정치인의 큰 차이에 대해서 누가 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은 근본적으로 관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리는 어떤 방향이요, 국정 방향에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비전조차 제시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항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 정권과 약간의 다른 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아주 다른 소리를 내면 이제 사직서를 내야겠죠. 하지만 혁신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한다는 데 있어서 경험, 실치, 현장 경험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량을 사실은 정치인들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외국 공간에 나갈 때 대사관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편의를 봐달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실정, 정세를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그 전문 지식이 없어요. 외교관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교관이 전달해주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의 방향을 다시 또 재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교가 없이는 정치도 없고 정치만 있는 외교는 또한 의미가 없거든요. 둘이 사실은
손잡고 갈 때 그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것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혹은 요즘 신문에도 나오지만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제 엇박자 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외교관의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문을 충분히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대외 정책에 대해서 이제 평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국익을 그다지 도와주지는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누가 위라고 할 수는 없고 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외교과로 와주세요. 이 정도면 네, 이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연해주신 이호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